99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이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말 재고자산이 최근에 매입한 거.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은 기말 재고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게 무슨 법이죠? 선입 선출법이죠. 그러면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최근에 게 뭐하죠? 남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현재 수익의 과거의 원가가 대응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현재 수익은 현재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과거의 원가는 옛날 걸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 거 판매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도 잘 나와요.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한다. 이렇게 나와도 뭐예요? 선입 선출법.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채와 자본. 그래서 은근 1번 같은 거 잘 내더라고요. 일단 정답은 1번 아닙니다.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는 보고기간 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더라도 유동부채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만약에 외상매입금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외상대금을 1년 이내에 돈을 주기로 했어. 그러면 그냥 외상매입금이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는 무슨 부채가 되는 거예요? 유동부채. 근데 우리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떨 수도 있냐면 원래는 1년 안에 주기로 했는데 1년 이후에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도 유동부채는 그냥 뭐예요? 유동부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년 이후에 준다 그래서 유동이 비유동으로 바뀌고 요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채무는 기존의 차입약정에 따라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를 알면 요거는 유동으로 가야 돼요? 비유동으로 바꿔야 돼요? 비유동으로 바꿔야 돼요. 왜냐면 앞에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앞에 거는 결론적으로는 내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번 문제는 내가 알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으면 유동으로 냅둬야 돼요? 비유동으로 바꿔줘야 돼요? 비유동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은 컨트롤 F 치면 나와요.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예전에 외울 때 이렇게 외웠잖아요. 이익잉여금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그래서 이익준비금이랑 끝에가 무슨 금이요? 적립금. 그 다음에 요것도 꼭 알고 계세요.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몇 분이면 10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유동성 배열법. 참고로 요거는 전산회계 1급에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 가서 치는 거예요. 컨트롤 F로. 그래서 상품에다가 146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은 114.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은 232. 이런 식으로 시험 때 이제 나열되는 거 물어볼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컨트롤 F로 다 찾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선납세금은 136. 그래도 요 번호대로 나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열되는 거 물어봤으면은 2번이 답인 거고요. 여기는 가장 마지막이니까 어디예요? 3번. 그래서 요 문제 전산회계 1급에도 간혹가다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사채, 우리 사채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사채 발행은
액면 이자율 기준이고요.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작으면 할인. 그 다음에 사채 상각한다 그랬죠? 유효 이자율법 쓰고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뭐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1번 이거는 국어 시험이에요. 요거 국어적으로 잘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으면 할인이에요. 왜냐면 액면 이자율이 낮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액면 이자율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이건 국어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할증 발행이죠. 그 다음에 3번 사채를 할인 발행하는 경우 보통 예금에 유입되는 금액은 액면 금액과 달라요. 왜 다르냐면 할인의 뜻이 뭐죠? 비싸게 발행한 거예요? 싸게 발행한 거예요? 싸게 발행한 거죠. 그러면은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정답은 4번입니다. 액면의 뜻이 뭐라 그랬죠? 액면? 액면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종이에 써져 있는 금액, 써 있는 금액을 뭐라 그래요? 액면이라고 해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5번은 이거 제가 전반에서 풀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요런 거 연습하실 시간에 딴 거 하세요. 왜냐면 이거 못 풉니다. 왜냐면 일단 교재 내용도 없고 설명은 드릴 거예요. 설명은 드리는데 풀기가 쉽지는 않아요. 일단 거기 보시면은요. 2020년 먼저 봐보세요. 2020년도에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누적 공사원가라고 해서 무슨 원가요? 누적 공사원가. 그래서 누적 공사원가라고 해서 거기 보시면 원가가 100만원하고 500만원 들었죠. 지금까지 단기 발생 공사원가라고. 그게 얼마냐면은 600이에요. 600. 그 다음에 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사를 몇 프로만큼 했냐면은 거기 보시면은 몇 프로만큼 했냐면 600 잠시만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누적공사원가에서 저거를 빼주셔야 돼요. 예상 총 공정원가. 예상 총 공사원가가 얼마냐면은 750이에요. 요건 어떻게 구하냐면 거기 2019년에 100만원 발생했고 2020년에 500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총 600이고 거기 밑에 보시면은 추가로 150만원이 더 발생했대요. 추가 소요 추정원가. 그래서 다 더하면은 750 나와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일단 나눠줘요. 그래서 600에서 750을 나눠주시면 어디 갔어? 계산기. 600을 750으로 나눠주시면 80% 나와요. 몇 프로 나온다고요? 80%.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은 우리 회사는 지금 얼마짜리 공사하고 있죠? 1000만원짜리 공사하고 있죠. 그래서 1000만원 중에서 80%만큼 이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2021년도 이익이고요. 우리가 지금 총 얼마짜리 공사하고 있죠? 1000만원짜리 공사하고 있죠. 근데 2021년까지 800만원 벌었으니까 이제 얼마만 더 벌면 돼요? 200만원 더 벌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200만원. 근데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거 할 시간에 원가액에 하나라도 더 푸는 게 더 중요하세요. 특히 저거 잘 보세요. 10번. 10번은 꼭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6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원가 계산 시점. 원가 계산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실제하고 예정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정은 먼저 하는 겁니다. 왜냐면 예정이라는 거는 예측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측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예측을 하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예측하는 겁니다. 신속성. 그래서 빨리빨리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실제가 나오려면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예정 나오면은 신속성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품과의 관련성인데 거기 2번에 직접 원가 위에나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어떻게 적어주시냐면 추적이 가능. 그 다음에 간접에다가는 추적이 뭐요? 불가능. 왜냐면 시험 문제에서 추적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우리 조업도 나오면은 원가 행태죠. 그래서 변동비하고 무슨 비요? 고정비.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에 보시면 요거 별도로 배운 적은 없는데 경제적 효익에 따라서는 왜 이래? 경제적 효익에 따라서는 소멸원가, 미소멸원가. 그 다음에 제품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거는 수익 대응이에요. 그래서 제품 원가냐, 기간 원가냐인데 기관 원가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기관 원가라고 나오면 판관비예요. 혹시 원가 얘기 풀 때 기관 원가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면은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7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제조간접비 배부. 우리가 어떤 거를 배부할 때 가장 좋은 건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인과관계.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선입선출법 가공비.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한산량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1 플러스 R 마이너스 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완이 어디 갔냐? 400개. 그 다음에 말은 100개에 몇 프로요? 20%. 그 다음에 초는 150개에 몇 프로요? 40%. 그러면 360 나와요.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안 틀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 너무 자주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다음에 보실 게 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가공원가. 우리 가공원가 어떻게 구하죠? 가공원가 또는 이제 전환원가라고 하는데요.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노무는 100만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70만원이고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80%래요. 그러면은 100만원에 몇 프로라고요? 80%. 그러면은 80만원 나오죠. 그래서
변동이 80. 그 다음에 고정이 얼마예요? 70이죠. 그래서 150해서 250.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0번에 별표 3개. 안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항상 설명드리지만 안 나오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연습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거 연습하실 때는 항상 두 가지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직접 배부, 또 하나는 무슨 배부요? 단계 배부. 그 두 가지밖에 저희 시험에서 아직까지 상호 배부가 나온 적은 없어요. 상호 배부가 좀 어렵거든요. 1차 방정식도 나오고. 근데 저희 시험에서는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지원의 원가를 먼저 배부.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먼저 배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현재 지원이 83만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거기 보시면 지원이 50%, 40%, 10%잖아요. 다 더하면은 100분의 50. 41만 5천 원이 A1. 처음엔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단계 배부법은. 그 다음에 83만 원 곱하기 100분의 40. 그러면은 33만 2천 원. 요게 A2. 그 다음에 83만 원 곱하기 100분의 10. 요게 8만 3천 원. 요게 G2.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뭐가 키포인트냐면은 이제 G2 구해야 되잖아요. 네. 원래는 68만 원이에요. 근데 좀 전에 얼마 받았죠? 8만 3천 원 받았죠? 받은 것까지 합쳐서 나눠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곱하기 원래는 30대, 20대, 50인데 두 번째 배부해 주실 때는 뭐는 없는 거예요? 보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30대 20입니다. 그래서 50분의 몇이요? 30. 그래서 45만 7,800원. 요게 A1. 그 다음에 50분의 20해서 30만 5,200원. 요게 A2.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게 G2 먼저 배부해서 보시면은 얼마가 나왔냐면은 지금 물어본 게 G2의 배분 대상 원가 물어봤죠? 요거 물어본 거죠. 그래서 더하면은 76만 3천원. 정답 몇 번이요? 3번. 근데 연습 때에는 꼭 이렇게 다 구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은 이걸 물어봤지만 내일은 이걸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습 때에는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환급. 환급 나오면 항상 두 가지 적어드려요. 그래서 환급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환급. 요거는 30일. 그 다음에 빨리빨리 준다 그래서 조기 환급. 요거는 15일. 그 다음에 일반 환급에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예정 신고 때는 미환급 해줘요.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 앞에 잠깐 봐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연습하다 보면 이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이라고 나오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왜 나오냐면은 요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법에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있죠. 예정신고 미환급. 예정신고 때는 일반환급 해주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미완급 금액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기환급 부분인데요. 조기환급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떤 경우에 되냐면은 수출, 그 다음에 시설 설비 투자, 이런 특이한 경우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조기환급의 특징은 매월 되고 2달에 한 번 되고 3달에 한 번 되는데 이건 안 된다 그랬어요. 3월에서 4월은 왜 안 된다 그랬죠? 3월은 무슨 신고? 예정신고. 4월은요? 확정신고. 이 두 가지를 섞는 건 안 돼요. 이거 시험 문제 많진 않지만 나온 문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몇 월부터 몇 월 신고 되냐 안 되냐 이거 물어본 적 있었어요. 실제 시험에서. 그건 참고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원칙적으로 발생했을 때 며칠 안에 해주셔야 된다고요? 30일.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입니다. 조기환급은 20일이에요? 15일이에요? 15일이에요. 그래서 환급 문제 치고는 좀 쉽게 나온 편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1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근로소득. 우리 근로를 제공하면 세금 내야 되죠. 그게 무슨 소득이에요? 근로소득이에요. 그래서 1번에 돈 받았으면 세금 내야 되고 상여금이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상여금 받아도 세금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3번도 맞아요. 왜냐면 퇴직소득이 아닌 거는 근로소득으로 내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모든 회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회사는 원래 퇴직금 규정이 없는데 오래 다녔다고 뭔가 챙겨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부분들은 퇴직금 내용이 없으면은 근로소득으로 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 회식비는 비과세예요. 이거 아마 세금 내라 그러면 안 그래도 회식 안 가려고 그러는데 더 안 가겠죠. 그래서 회식비 얼마 썼는지도 국가에서 모르잖아요. 전체 금액만 알지. 그래서 요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고 그냥 복리후생비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간이과세. 그래서 이거 비슷한 거 한번 본 적 있어요. 우리 간이과세자는 개인만 되고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얼마요? 8천.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이 안 되면 두 가지 있죠. 미만이면 첫 번째로 뭐죠? 영수증 발행.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납부 면제. 그래서 2번도 맞아요. 정답 3번입니다. 의지매입세 안 돼요. 이거 한번 본 적 있어요. 처음 보는 문제는 아니고 요거까지 해서 2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안 된다. 왜냐면 간이과세자한테 이미 혜택을 줬기 때문에 또 혜택을 못 주겠다라고 바뀌었어요. 요 내용 자체는. 예전엔 맞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4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인적공제. 인적공제 나오면 뭐 물어보는 거냐면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이 그러면 20세 이하. 몇 세 이상이요? 60세 이상. 왜 이래? 그 다음에 나이 무관 그러면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그 다음에 소득 그러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이자 배당이 아니지. 총급여 500.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나오면 150. 그 다음에 이자 배당 2000.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 300.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가지고 하나씩 보시면은요. 기본공제 대상 판정에 있어 소득 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험 문제에 한번 이렇게 낸 적이 있었어요. 상속받았다. 상속받은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상속받은 거는 종합소득세가 아니잖아요. 그 소득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만 보는 거예요. 종합소득이랑 퇴직이랑 양도 그 세 개 안에서만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3천. 3천만 원은 한부모가 아니고요. 이거는 부녀자 공제예요. 부녀자 공제. 참고로 한부모 공제는 소득 상관없어요. 얼마를 벌든 가능합니다. 근데 부녀자 공제는 돈 많이 버는 사람 거는 못 빼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형제자매 배우자는 안 돼요. 형제자매는 되지만. 그 다음에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됩니다. 월할 계산 안 해요. 그래서 월할 계산은 안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급가액. 그리고 세금계산서에 동그라미 치세요. 결론은 뭐 발행하는 거 찾으란 얘기예요?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 찾으란 얘기입니다. 우리 내국신용장 세금계산서 발행하죠? 그래서 2,500. 그 다음에 직수출 발행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의 부동산 임대 용역 있죠? 그거 발행해요. 그 다음에 간주 발행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다음에 견본품 무상 제공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아예. 견본품 주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 안 냅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3,700.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3,000 얼마라고요? 701번입니다. 그 다음에 실무시험 1번에 별표 3개 치세요.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이런 이렇게 됩니다. 문제 1번은 일반 전표인데 배당 나오면 항상 두 가지 적어드려요. 돈으로 준다, 현금 배당. 주식으로 줄 거다, 주식 배당. 그 다음에 받을 때하고 뭐 할 때요? 줄 때. 그래서 받을 때는 배당금 수익. 주식 배당 받으면 회계 처리 안 하고 수량과 단가만 재계산. 그 다음에 줄 때는 나중에 준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미지급 배당금.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1번 보시면은 배당해 줄 때는 요걸로 써요. 2월 이익잉여. 그래서 얼마 배당했냐면은 500만원하고 50만원 배당했죠? 그러면 550.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은 뭘로 처리한다고요? 미지급 배당금 500.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은 주식 배당이래네. 이익준비금이죠? 이익준비금은 그냥 이익준비금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문제에 주식 배당이라고 나오면 대변에다가 뭐라고만 적어주시면 돼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요거 잘 봐두세요. 요게 기억이 잘 안 나요. 2월 이익잉여금이. 왜냐면 저희가 이분계 많이 해봤어요? 많이 안 해봤어요? 많이 안 해봤죠. 그래서 요 분계는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월 25일 5월 25일 같은 분계를 실무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보증금에서 깐다 그래요. 보증금에서 제한다 그러잖아요. 월세 안 내면. 그게 요 분계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금 220이 있었고요. 제1 부채 감소. 그 다음에 대변에 임차보증금 220. 여기도 제1인데 얘는 자산 감소예요. 왜냐하면 임차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증금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 쓰세요. 요거 좀 헷갈려 하시는데 보증금 나오면 뭐가 됐든 쓰시고, 그 다음에 시험 보실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은 모르겠으면 그냥 거래처 쓰세요. 그러니까 확실히 구별되는 거는 안 쓰시면 되는 거고, 아 요거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려, 그런 것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거는 그냥 거래처 써버리세요. 괜찮아요. 감점 안 됩니다. 그래서 종종 물어보세요. 이거 넣으면 감점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시는데 감점 안 되니까 쓰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6월 1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조회. 조회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조회 나오면 여기로 가세요. 어디로 가시냐면은 조회 나오면 여기 어디 갔냐? 여기로 합잔으로 가세요. 조회 나오면 어디로 가시라고요? 합잔. 여기가 보기 제일 편해요. 그 다음에 몇 월 며칠이죠? 6월 15일.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밑에 봤더니 900만원 있어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서 뭐 찾아라 그러면 여기 오셔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차변의 대손충당금 아까 얼마밖에 없었죠? 900.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매출금 3,400. 신화. 아이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거는 뭘로 처리한다고요? 대손 삼각비. 얼마요? 2,500. 그 다음에 계속 들어서 아시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대여금이야. 그때는 기타의 대손 삼각비죠. 그거 두 가지 구별하는 거. 그것도 종종 출제가 되니까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 11월 11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구매가 판매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원가는 일반 전표, 시가는 메인 매출 전표. 시가가 판매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로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구매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500번대 소모품 B 90만원. 그 다음에 상품 팔았나요? 안 팔았나요? 안 팔았죠. 그래서 대변에 상품 90. 적유 몇 번이요? 8번. 그래서 타계정 대체는 이때 하는 거라 그랬죠. 재고자산을 안 팔고 딴 데 썼을 때.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만드는 이유, 그 상품을 사는 이유가 사다가 뭐 할 거죠? 팔 거죠. 근데 팔았어요? 딴 데 썼어요? 딴 데 썼죠? 그러면 적요 8번. 요것도 종종 출제되니까 기억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보실게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기 주식. 그 다음에 발행. 우리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요? 액면가.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1월 30날 대변에 자본금 5,000원에 1,000 주면은 500만원 나와요. 근데 이거를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유가증권은 주식이나 사채가 있는데 발행하거나 처분할 때 비용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익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나면 손해에다가 더해라.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0주 곱하기 8,000원 빼기 35,000원에서 796만 5천원만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싸게 발행했어요? 비싸게 발행했어요? 비싸게 발행했죠? 비싸게 발행한 거 뭐라 그래요? 주식 발행 초과. 얼마 비싸게 발행했냐면 296만 5천원. 다음에
문제 2번. 근데 이렇게 나오면 까다롭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 까다롭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나오면 솔직히 전 좀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맞췄을 것이다. 이게 완전히 맞진 않아요. 이렇게 나오면은. 왜냐면 장난친 거에 걸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안 걸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다음에 7월 30일은 저기에다 밑줄 지세요. 현금 영수증. 무슨 영수증이요? 현금 영수증. 우리 현금 영수증 나왔으니까 매입의 현관. 그 다음에 경관. 차변에 기계 샀으니까 기계장치. 그 다음에 세금 3만원. 그 다음에 통장에서 돈 줬죠? 보통예금.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겁니다. 현관. 다른 거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틀릴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죠. 그 다음에 8월 1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입. 수입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거래처는 세관. 그 다음에 모만회계 처리 부가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매입의 수입 인천세관 여. 그 다음에 차변에 원재료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추가적인 돈 나간 거 아닌 이상은. 그래서 부가세가 20이고 뭘로 드렸죠? 현금 드렸죠? 그 다음에 9월 1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자계산서. 계산서니까 매입에 뭐예요? 면세.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책을 샀는데 어디에서 사셨냐면은 책방에서 샀죠? 책방. 전자는 역. 차변에 우리 책 뭐라 그래요? 도서 인쇄비 22. 그 다음에 보통예금 22.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는 뭐 그냥저냥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 나왔으니까 매출 영세. 그 다음에 내영 상사. 전자는 0. 그리고 이거 넣으실 때 영세율 구분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매출의 영세는 영세율 구분 3번. 매출의 수출은 영세율 구분 몇 번이요? 1번.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요 두 개만 나왔어요. 그래서 대변에 제품 매출 3,500. 그 다음에 차변에 돈 받았어요. 외상으로 했어요. 외상으로 했죠. 외상 매출금 3,500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9월 2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화물트럭, 공장 화물트럭 법인카드. 그래서 아이고 왜 이래. 9월 20일은 매입에 뭐예요? 카과. 그 다음에 화물트럭이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샀냐면은 삼진 타이어. 500번대 차량 유지비 15만원. 그 다음에 세금 15,000원. 그 다음 대변에 미지급금 16만 5천원인데 오타가 나버렸네. 미지급금 16만 5천원. 무슨 카드요? 시민카드. 이렇게 나오면 뭐 메인 매출 전표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에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러면 두 가지 다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로 오세요. 여기 부가가치에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이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후보군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제일 좋은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얘 나쁘지 않아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가 시험에 나왔을 때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맞추시는 거 보면 잘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10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F2 혼매. 그 다음에 동은 없고 지상 1층 101호. 그 다음에 면적은 330 점포. 2020년 7월 1일에서 2022년 6월 30. 그 다음에 4천에 250. 그 다음에 F2 정선 지상 2층 201호. 그 다음에 330에 350. 2019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 2000에 180. 2023년 10월 31일 2000에 200.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박스에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월세는 세금 계산서. 간주 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 요거 적으시면 돼요. 여기 밑에 보시면 월세가 1330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책 빈 공간에다가 월세 1330 쓰시고, 그 다음에 무슨 임대료요? 간주 임대료. 그래서 간주 임대료가 여기 보시면 181478.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적어주세요. 적어주시고 이제 여기로 가야 됩니다. 얘는 이제 나오세요. 그리고 나올 때는 항상 얘입니다. 아니오 누르면은 다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빠져나가실 때에 얘 꼭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래서 신고서 오셔서 10월 1일에서 12월 며칠이요? 31일. 그 다음에 얘는 세금계산서 발행했다 그랬죠. 그래서 매출의 과세. 간주는 매출의 건배. 그래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1번에다가 1330.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는 181478. 여기에다가 4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 시험은 이거 두 개를 다 넣을 수도 있고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만 넣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넣는지는 그 내용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날짜 바꿔야죠. 일기 확정입니다. 4월에서 몇 월이요? 6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시험 문제는 이렇게 빈 거 넣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리고 누락 안 나오고 그러면은 푸시는 분도 부담 없죠. 그렇게만 나와주시면. 매출 자료 보시면 매출 과세, 그 다음에 매출 가과, 매출 수출, 그 다음에 대손에 마이너스 얼마요? 10만. 공이 하나 빠졌네요. 그 다음에 등록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1번에다가 5천에 500. 그 다음에 3번에다가 1700에 170. 그 다음에 6번 가셔서 3000. 그 다음에 8번 가서 마이너스 얼마요? 10. 되셨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게 돼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맞춰서 넣으면 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세인지 영세인지 일명 우리가 유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유형을 내가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입 자료. 그래서 매입 자료 보시면 매입 과세의 저기 어디 갔냐? 일반.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의제 매입세. 의제 매입세액은 그 밖에 있어요. 그 밖에라고 얘는 따로 넣어 주셔야 돼요. 의제는.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04분의 4.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104만원 곱하기 몇 분의 몇이요? 104분의 4. 그래서 일부러 104만원이라고 해준 거죠. 나누기 104 곱하기 4 하면 얼마만 되는 거예요? 4만원. 그래서 우리 의제 매입세 보면 뭐 102분의 2, 104분의 4. 음식점일 때는 뭐요? 106분의 6 있었죠? 그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카드로 사신 게 매입 카과의 일반이에요. 그 다음에 재무팀 업무용 승용차는 매입 불공의 뭐예요? 고정. 왜냐면 자동차는 감가상각 하잖아요. 그래서 고정에다 넣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입 누락은 매입의 과세. 뭐 종이로 했든 뭘 했든 상관없어요. 받는 거는 우리가 발행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받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일단 10번에 4,000에 400.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43번. 거기 보시면 의제라고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래서 그 43번에다가 104만원에 아까 얼마 나왔죠? 4만원 나왔죠? 이렇게 넣어주실게요. 그 다음에 카드로 산 거는 41번이에요. 그래서 50만원에 5만원. 그 다음에 고정자산 불공은 11번에다가 1700에 170 넣고 16번 찍고 50번 가서 1700에 얼마요? 170 넣고. 그 다음에 누락은 여기 12번 클릭하시고 38번 가서 300에 얼마요? 30. 그 다음에 메인만 누락했을 때는 가산세 낼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안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박스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했대요. 그러면 요거 넣어주셔야 돼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얼마요? 10,000원. 끝. 그래서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일단 유형 구별을 잘 해야 맞출확률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그래서 그거 유형 구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산. 결산은 일단 1번 보시면 1번 수동이죠. 2번도 수동, 3번도 수동, 4번도 수동, 5번은 수동 하나, 자동 하나. 안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 2개, 수동 3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수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합격률이 약간 떨어지는 경향은 확실히 있긴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 그래서 보시면 1번 보시면은 2,000원짜리가 2,500원이 됐죠. 그래서 500원 올랐고 5,000 주니까 250만원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250,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250.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성급비용으로 회계처리. 성급비용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자산의 감소 어느 변이요? 대변.
그 다음에 차변에 800번대 보험료. 그리고 금액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50 곱하기 자산으로 나왔을 때는 올해 거 처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년은 12달. 그 다음에 8, 9, 10, 11, 12에서 몇 개월치예요? 5개월치. 그래서 150 나누기 12 곱하기 5 하면 62만 5천 원 나와요. 이게 올해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비용이잖아요. 비용은 올해 거 처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62만 5천 원. 그 다음에 올해 썼으니까 내년 거는 줄어야 되겠죠. 증가감소 항상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3번.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과부족. 근데 확인해 봤더니 거래처 과장님이니까 800번대 접대비 20. 그 다음에 서류 보낸 거니까 800번대 운반비 2만 5천 원. 그 다음에 무슨 과부족이요? 현금 과부족. 그리고 여기 앞에 잠깐 보세요. 현금 과부족 나왔을 때 차대변 찍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 아직 입력을 안 했으니까 요거 나왔을 때 모르겠으면 합잔을 가세요. 합잔이 12월 31일 가는데 여기에서 뭘 보냐면은 현금 과부족의 합계란을 보세요. 잔액란 말고. 지금 여기 보시면 현금 과부족 합계 어느 변에 있죠? 차변에 있죠. 그러면 무조건 어느 변으로 넘겨요? 대변으로.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있을 때는 어느 변으로 넘기세요? 차변으로. 그렇게만 잘 기억하셔도, 제가 맨날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산할 때마다 감소시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느 쪽에 있는지 보시고 반대쪽으로 넘겨주시면 일단 반은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9월 30일. 그 다음에 보시면 1년 넘던 게 1년 이내가 됐죠. 그러면 장기차입금 1억 서울. 그 다음에 1년 이내 되면 뭘로 쓴다고요? 유동성 장기부채.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양쪽에다 다 써야 돼요. 그렇죠? 요거 은근 잘 놓칩니다. 다음에 5번. 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비정상 간모. 그래서 비정상 간모 나오면은 수동이라 그랬죠. 그래서 몇 개 없어졌죠? 70개 없어졌어요. 몇 개 없어졌어요? 70개. 그래서 70개 곱하기 1,500원 하시면 10만 5천 원. 그래서 재고자산 간모 손실 10만 5천 원. 그 다음에 상품이 없어졌죠? 10만 5천 원. 적요 몇 번이요? 8번. 다 개정됐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일단은 간모손실 관련된 거를 12월 31일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래서 재고자산 간모손실 10만 5천 원. 그 다음에 대변의 상품 적요 몇 번이요? 8번. 10만 5천 원. 일단 요걸 넣고 그 다음에 여기 가는 거예요. 자동하러. 1월에서 12월인데 자동 넣으실 때는 항상 실제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상품은 1,500원 곱하기 800 몇 개요? 80개. 그래서 132만 원. 그 다음에 원재료는 1,000원 곱하기 700개. 그래서 70만 원. 그 다음에 제품은 2,500원 곱하기 550개. 그래서 137만 얼마요? 5,000원.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지막에 무슨 추가? 전표 추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넣어주실 때 항상 실제 금액, 예, 제가 항상 실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문제 5번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 보시면은요, 일단 지금 문제는 저거죠. 급여자료 입력. 급여자료 입력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급여자료 입력 들어오시고, 일단 항상 수당공제가 먼저라 그랬죠. 그래서 수당공제 들어오시고요. 여기 보시면 기본급 상여는 부, 직책도 부, 월차도 부, 식대는 음식물 제공 안 하니까 자가운전은 신호교통비 주지 않으니까 야간은 없으니까 직책 있네요. 밑에 죄송합니다. 직책 수당 여고. 그 다음에 여기 비과세인데 여기 잠깐만 보세요. 여기에서 바로 F2 눌러도 돼요. 여기에서 F2 눌러도 되는데 여기에서 F2 누르시고 연구 쳤더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냥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오시고 몇 월이에요? 12월. 그리고 며칠이요? 30일. 그 다음에 김기한 가서 350, 직책 60, 10대 10, 자가운전 30, 연구 20. 그 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336, 그 다음에 237, 23760. 되셨죠? 그 다음에 나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원천징수 가셔서 거기 보시면은 지금 몇 월이에요? 12월이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전월 미완급 얼마요? 20만원. 끝. 그 다음에 연말정산. 일단은 여기로 들어오세요. 연말정산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3번 박대박. 네, 부양가족 가셔서 본인은 되고 박정훈님 돼요. 몇 세 이상이요? 60세. 그 다음에 김유진 어머님도 돼요. 500만원까지 된다 그랬죠? 그래서 60세 이상하고 요거 잡아주셔야 돼요. 장애인. 그래서 장애인 무슨 법이요? 복지법. 그 다음에 배우자 돼요. 왜냐면은 일용근로하고 복권당첨금은 얼마가 나오든 다 돼요. 네, 뭐 7천만 원이 나와도 됩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다 돈 받을 때 세금 다 띄고 받잖아요. 그래서 더 받는 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우 처남 안 돼요. 몇 살 넘었어요? 20살 넘었죠? 그 다음에 박하나는 됩니다. 뭐 되냐면 20세 이하. 그 다음에 박하연은 안 돼요. 왜냐면 사업소득 얼마 있죠? 200만원 있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 2번. 보시면 보험료 어머니 보장성 보험료 되시고요. 아버지 보장성 되고 어머니 장애인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 먼저 오셔서 여기 밑에 여기 건강보험 가셔서 얼마요? 80. 그 다음에 어머님 오셔서 여기 밑에 장애인란에다가 얼마요? 100만원. 그리고 여기에서는 계약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피보험자가 중요해요.
보험료. 그래서 그 피보험자가 나이 소득이 일단 돼야 됩니다. 근데 두 분 다 지금 나이 소득 되잖아요. 그러면은 공제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의료비. 어머니 보청비 되는데 간병비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간병비는 의료행위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간병비 안 돼요. 그 다음에 저기 어디 갔냐? 배우자 보시면은 질병치료비 있잖아요. 미국이라 안 돼요. 왜냐면 외국 되는 거는 얘밖에 없어요. 교육비. 그래서 교육비 빼놓고 뭐 카드를 외국에서 쓰든 병원을 외국에서 가든 다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잘하면 이번 시험에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그 어떤 개그맨이 자기 남편 외국에 있다고 애기 외국에서 나와서 올 거다 그래갖고 또 원정 출산 또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 그래서 결론은 의료비는 보청기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옛날 버전이다 보니까 넣는 란이 달라요. 그래서 안 넣으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옛날 거 풀 때는 남은 기간 동안에 뭐 이제 내일까지긴 하지만 옛날 거 푸실 때는 위치 다르면 그냥 넣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OX만 맞으면 돼요. 그 다음에 교육비 보시면 본인은 돼요. 근데 천하면 안 돼요. 왜냐면 대학원은 누구만 가는? 본인만. 그 다음에 박하나 교복구입비 되는데 얼마까지? 50만원. 체험학습비 되는데 얼마까지? 30만원. 요 문제는 이거 아느냐 모르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박하연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돈 벌어서 안 돼요. 돈 벌면 하나만 돼요. 의료비. 의료비 빼놓고 나머지는 무조건 안 됩니다. 왜냐면 돈 벌었기 때문에 본인 거에서 빼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학원비 안 됩니다. 근데 안 되는 이유는 소득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돈 벌어서. 그 다음에 부모님은 장애인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분은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돼요. 근데 왜 되냐면은 우리 부모님을 직계 존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직계 존속은 장애인 교육비만 뭐하다? 가능하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기부금. 정치자금 돼요. 정치자금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립대학교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사립대학교는 특례기부금에다 넣으세요. 왜냐면 특례기부금이 국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럼 대부분 학교는 국가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립대학교에도 국가에서 세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사립이니까 뭐 국가에서 지원 안 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사립대학교도 넣어주셔야 되는데 어느 쪽에다 넣어주셔야 되냐면 특례기부금 쪽에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여기도 없죠. 그래서 넣는 건 생략하고 그 다음에 기부금 넣으실 때 꼭 기부금 그 조정하는 버튼 있죠. 그거 꼭 한 번씩 더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좀 이렇게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전통시장에 50만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 얼마요? 30만원. 그래서 전통시장하고 대중교통은 따로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사 경비 안 돼요. 그 다음에 비행기에서 물건 산 것도 안 됩니다. 항공기에서 구입한 것도 안 돼요. 얘네들은 둘 다 안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신용카드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2,500만 원에서 50만 원 빼고요. 30만 원 빼고요. 100만 원 빼고요. 150만 원 빼요. 그러면은 300에 330이니까
2170만 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얼마예요? 100만 원. 요건 다 돼요, 안 돼요? 돼요. 왜냐면 병원비하고 신용카드는 이중공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는 안 돼요. 이중공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중공제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신용카드 의료비, 신용카드 교복 구입비,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미취학 아동 학원비. 되셨죠? 그래서 옛날 거 풀 때는 입력보다는 그냥 맞나 틀리냐 거기에 조금 더 맞춰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시 50분에 또 나머지 시간 푸는 거 있죠? 그거 좀 보고